1월 1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여야 5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도 3월 중 개헌안 발의를 강조했는데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험해 보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여야 5당 25명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 정개특위가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장 3월 중 개헌안 발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야당이 도마에 올렸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얘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비판입니다. 대통령께서 주신 신년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맞춰서 개헌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6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냐며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미 신속한 개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단 첫걸음은 뗐습니다. 동상이몽 5인 5색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는 국회 개헌 정개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안 얘기 오늘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조국 수석 발표 내용부터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3대 권력기관, 검찰, 국정원 그리고 경찰을 말합니다. 네. 이 권력기관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권능을 이쪽 저쪽으로 분산하는 것인데요. 네.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이제 간첩 수사 기능을 빼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경찰에 보냅니다. 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중에 수사 지휘권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검찰로서는 1차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의 상당 부분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액면만 놓고 보면 그럼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냥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찰의 그 구조나 인력이 상당히 비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좀 다시 경찰 조직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한다는 건가요? 경찰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경찰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중앙경찰 또는 국가경찰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시도지사로부터 이제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을 만듭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 그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찰, 그 국가경찰의 경우에도 수사 그리고 일반 경찰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간첩 수사 기능에 해당하는 기능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 4개 정도로 나눠 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미국식으로 뭐 FBI, 뭐 NIPD, LAPD, 뭐 셰리프 이렇게 나누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다고 바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 같은 걸 좀 손을 봐야 되나요? 대부분 법률 개정 사항 또는 법률 제정 사항입니다. 네. 당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별도의 새로운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안보수사처가 있는데요. 이 안보수사처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에 있던 기능을 경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정해야 될 게 많은데 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2원화 이것도 뭐가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네, 당연히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뭐 형사소송법 등에 넣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큰일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것저것 다 법을 뭐 만들든지 고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게 그럼 시행이 어떻게 제대로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청와대 구상대로? 굉장히 난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흔히 네. 말하는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만도 지금 논란이 몇 년 네.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아직 법률안이 못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법률이 못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하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또 국정원법 개정 문제, 그다음에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문제 등등 해서 산적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전부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네. 감안한다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권력기관 개혁안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스 부실 수사 논란을 둘러싼 정호영 전 BBK 특검의 해명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그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겁니다. 네. 그 열심히 수사해서 관련 자료 검찰에 다 넘겼는데 네. 검찰에서 10년 동안 묵살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자기를 특수직무유기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해명만 놓고 보면 별게 없어 보이는데 뭐가 후폭풍이 있다는 건가요? 네, 정 전 특검은 기자회견에서요. 네.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까지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여기에 120억 원 관련 다스 관련 수상한 자금 관련해서 다스 회계 담당이던 네. 그 손모 씨의 비자금 관련 진술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어떤 진술인가요? 네, 다스 120억 원 횡령과 관련해서요. 네. 경리팀장이던 최동영 씨로부터 비자금 조성 사실을 들었고 네.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아울러 뭐 비자금 조성에는 뭐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그리고 경리 직원 조모 씨 등이 가담했다. 네. 그리고 경리 직원 조 씨 혼자서 횡령하는 건 결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서요. 네. 사장 전무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네. 이게 바로 정호영 특검 조사에서 손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다스 120억 원 횡령이 개인 횡령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다 이런 주장인데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논란과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네. 저 진술대로라면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냥 묻었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호영 특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기자회견에서 정 특검은 네. 그 다스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비자금이라는 정황이나 뭐 네.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네. 돈을 횡령한 조 씨가 스스로 내가 횡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개인 기자금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다 이런 네.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좀 달리 봐야 될 만한 뭐 어떤 변수가 또 나왔죠? 네, 특검 조사 당시부터 그 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손 씨가 관련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말한 그 다스 경립팀장 최동영 씨가요. 네. 검찰 다스 특별수사팀에 나가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요. 네. 특검 수사 당시에는 새 대통령, 그러니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데 네. 새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묘한 말이네요. 그때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건데 사실이 뭔지 다스는 누구 건지 정말 검찰 수사 결과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 폭탄인가? 왜 누구는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 궁금했지만 잘 몰랐던 얘기를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받는지 과세당국에 빤히 들여다보이는 돈입니다.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를 유리지갑, 투명지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한다든지 부업을 한다든지 다른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이런 기타 소득을 더하면 종합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자는 5월 말까지 따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연말 정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근로소득 얘기로 돌아가면 앞서 전했듯 직장인의 월급은 재반 세금이 미리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이걸 근로소득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원천 징수세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소득에 대한 과세액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돈, 그러니까 수입이 과세당국 예상소득보다 더 크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잔업이나 특근수당, 상여금, 특별보너스 등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나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액도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연세액과 미리 걷어간 세금 원천 징수세액 사이 차액을 정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개념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으니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13월에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에 보너스를 만드느냐 이겠죠? 요령은 간단합니다. 수입은 적게, 공제는 많이입니다. 받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할 순 없으니 수입을 적게를 거꾸로 하면 쓴 돈은 많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 공제입니다. 여기에 세금도 감면해주는 대상과 폭이 있습니다. 이건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6글자로 설명하면 소득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테니 올해 달라진 것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턴 중고차 구입 비용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보다 높은 20%까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택과 관련된 전세 자금 차입, 주택 구입 자금 차입, 청약저축, 월세 지급 등 공제 항목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유불급,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신청하거나 공제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환급을 받았을 경우 가산세까지 얹어서 뱉어낼 수 있으니 정직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술에 취한 20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 욕을 하고 때리는가 하면 신고를 한 50대 주민의 멱살을 잡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합니다. 혐의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많은데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1, 2심 법원은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그러나 오늘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 있다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 경우 도로가 아닐 수도 있으니 운전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술 먹고 운전해도 되는가 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장 형태나 관리, 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지 무조건 면책이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무면허로 술 먹고 운전해도 장소에 따라 무면허 운전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 참 아리까리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부산지검장에 김영대 창원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오인서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 강력부장에는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각각 전보됐습니다. 대전지검장에는 권익환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이상호 대전지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주지검장에는 이동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이석환 청주지검장이 전보됐습니다. 신임 창원지검장은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이 맡습니다. 이번 인사는 직무 대행체제 해소와 전보 인사 차원이며 별도의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원 47기 수료식이 오늘 열린 가운데 취업 대상 수료생 중 절반이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료생 171명 가운데 군입대 21명을 제외한 110명 중 법무법인 29명, 검사 21명, 법원 재판연구원 14명 등 취업한 76명을 제외한 74명, 49.3%가 미취업 상태입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취업 경쟁 심화, 경기 침체 등으로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받은 혐의이며 김진모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준 특활비 5천만 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변에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등 제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